제2장 선주교의 비명. 붉은 용의 승천. 오늘 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새로운 나라가 열린다. 1392년 4월 4일 개경의 밤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선주교 위로 짙은 안개가 깔렸다. 한 남자가 말을 타고 그 다리를 건너려 했다. 그의 이름은 정몽주.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자 500년 왕조를 지키려는 마지막 거인이었다. 하지만 다리 건너편 어둠 속에서 철퇴를 든 암살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을 보낸 차는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 둔탁한 타격음 하나가 고려의 운명을 갈랐다. 친구를 죽이고 세워진 나라 조선. 그 피비린내 나는 탄생의 기록이 지금 시작된다. 1392년 봄, 개경의 궁궐은 차가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였으나 그는 여전히 고려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용상에 앉은 공양왕은 이름뿐인 왕이었다. 진짜 권력은 이성계의 손에 있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 뒤에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몽주는 무력이 아닌 명분이라는 방패로 이성계의 야심을 막아내고 있었다. 긴 도포를 휘날리며 걷는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유학자들이 따랐다. 그들은 정몽주를 포은 선생이라 부르며 숭배했다. 정몽주가 한마디만 하면 조정 전체가 술렁였다. 이 장군, 회군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지. 왕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소? 그의 말 한마디는 이성계의 심장을 찔렀다. 정몽주는 알고 있었다.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고려의 신하로 태어났고 고려의 신하로 죽기로 맹세한 사람이었다. 그는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다. 외구와의 전쟁에서 외교로 나라를 지켰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밤낮 없이 개혁안을 작성했다. 고려는 그의 전부였다. 500년의 역사, 4만을 통일한 왕건의 후손들. 그 모든 것이 정몽주에게는 신성한 유산이었다. 이성계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정몽주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해온 벗이자 나라를 걱정하는 동지였다. 두 사람은 함께 왜구와 싸웠고 함께 개혁을 논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돌아왔을 때 정몽주는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이 장군, 그대가 돌아와 주어 천만다행이오. 이제 함께 이 나라를 바로잡아 봅시다.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는 동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생각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정몽주는 고려의 재건을,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꿈꾸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포은, 고려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소. 권문 세족들의 부패, 왕실의 무능. 이것을 어찌 고칠 수 있겠소? 이성계의 말에 정몽주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래서 왕조를 바꾸자는 것이요? 이 장군, 그것은 역적의 길이오. 우리는 충신으로서 고려를 고쳐야 하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찾아와 냉정하게 말했다. 장군, 정몽주를 곁에 두고는 결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없습니다. 그는 고려의 화신입니다. 정몽주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정도전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이성계는 고개를 저었다. 정도전, 자네 말은 옳지만 내 가슴이 허락하지 않네. 포우는 네벗이와 함께 왜구를 무찔렀고
함께 백성을 걱정했던 그 세월을 자네는 모르는가? 내가 어찌 벗을 죽일 수 있겠는가? 이성계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정도전은 물러서지 않았다. 장군, 역사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는 이미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있다면 그는 주저없이 우리 모두를 역적으로 몰아 처형할 것입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친구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다. 그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다. 28살의 청년 그는 아버지와 달리 냉철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총명하기로 유명했다. 과거에 급제했고 정몽주에게 직접 학문을 배우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스승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이씨 가문은 언제든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그 피를 손에 묻혀야 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악인이 되어야 했다. 그의 눈에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뜻밖의 사고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1392년 3월 명나라에서 돌아오던 세자를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것이다. 천하를 호령하던 동북면에 호랑이가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성계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왼쪽 다리가 심하게 꺾였다. 신하들은 급히 그를 들것에 실어 개경으로 향했다. 영웅의 낭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몽주에게 주어진 하늘의 기회였다.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공양왕을 찾아가 아뢰었다. 전하, 이성계 장군이 중상을 입어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정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이씨 일파의 전횡을 막고 고려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공양왕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정몽주를 바라보았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정몽주는 이성계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사이 이성계의 핵심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먼저 조준을 귀양 보냈다. 조준은 고려의 전통을 무시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한 역적이다. 그를 변방으로 유배시켜라. 남은은 이성계를 부추겨 왕권을 위협한 자다. 그 역시 귀양 보내라. 하루가 다르게 이씨 가문의 신복들이 개경에서 사라졌다. 정몽주는 밤마다 공양왕을 찾아가 보고했다. 전하, 이씨 일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고려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궁궐 안팎에서는 정몽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젊은 호랑이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이방원은 매일 밤 신복들을 모아 회의를 했다. 때를 기다리자. 정몽주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움직일 것이다. 개경으로 긴급히 압송된 이성계. 그는 병상에 누워 신음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진 상처는 깊었다. 의원들이 밤낮으로 치료했지만 회복은 더뎠다. 이성계는 고열에 시달렸고 때로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마음에 있었다. 정몽주가 자신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제는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성계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포은,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병상 옆을 지키던 이방원은 아버지의 고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결코 정몽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악인이 되기로 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했다. 이방원은 정몽주가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때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방원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마지막 탐색이자 선전포고였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지 확인하러 오는 것이었다. 만약 이성계가 일어서지 못한다면 정몽주는 주저없이 이씨 가문 전체를 숙청할 것이었다. 이방원은 정몽주가 궁궐을 나서는 그 순간 그를 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방원은 신복 조영규를 불렀다. 오늘 밤 선죽교에서 대기하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움직여라. 조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살기가 어려 있었다. 이방원은 계속 말했다. 정몽주를 죽여라. 하지만 깨끗하게, 빠르게 처리해라. 고통을 주지 마라. 그는 나의 스승이었다. 이방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다. 가서 준비하라. 이방원은 정몽주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병상 옆 작은 방에 마주 앉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방원은 술잔을 채우며 말했다. 스승님, 한 잔 드시지요. 아버님의 쾌유를 위해. 정몽주는 술잔을 천천히 입에 대며 이방원을 관찰했다. 이 젊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방원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정몽주의 예리한 눈에는 그 이면의 긴장이 보였다. 역시 이 아이도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정몽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방원, 자네 아버지는 큰 공을 세웠네. 위화도 회군으로 나라를 구했고 왜구를 물리쳐 백성을 지켰지. 하지만 공이 크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야.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지켜야 하네. 정몽주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고려는 5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태조 왕건께서 사만을 통일하시고 수많은 선왕들께서 피땀으로 지켜온 나라야. 이방원은 웃으며 답했다. 스승님께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노래하듯 하여가를 읊조렸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함께 손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마지막 회유였다. 이방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정몽주는 잔을 단숨에 비우고 일어섰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리고 확고하게 단심가로 화답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대화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이방원은 고개를 숙였고 정몽주는 돌아섰다. 이방원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1392년 4월 4일 밤 개경의 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거리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정몽주는 궁궐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말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목에 있는 작은 다리가 선죽교였다. 정몽주는 이
다리를 수없이 건넜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다리는 역사의 무대가 되려 하고 있었다. 선주교 위로 짙은 안개가 깔렸다. 정몽주의 말발굽 소리만이 다리 위를 울렸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정몽주는 말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 밤은 유난히 어둡구나.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 고려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정몽주는 말을 세웠다. 누구냐? 안개 사이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방원이 움직였구나.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누구냐? 정몽주가 다시 외쳤다. 조영규는 철퇴를 들어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고려와 함께 죽어주십시오. 새로운 시대는 당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몽주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말에서 내려 곧게 섰다. 그래, 내가 죽어야 내 놈들의 역적질이 완성되는구나. 좋다. 나를 죽여라. 하지만 역사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평생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 과거에 급제하던 날의 기쁨, 공민왕을 모시던 영광스러운 시절, 이성계와 함께 나라를 걱정하던 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의 왕궁.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 고려여. 영원하라.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조영규의 철퇴가 공기를 갈랐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정몽주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흰 도포 위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 차가운 돌다리 위로 고꾸라졌다. 2번, 3번 철퇴가 내려쳤다. 그의 피는 다리 난간을 타고 흘러 강물에 스며들었다. 마치 고려의 마지막 피를 보는 것 같았다. 멀리 언덕 위에서 이방원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스승의 시시.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 나라를 걱정하는 법을 알려주었던 스승. 이방원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괴물이 되기로 결심을 한 그는 뒤돌아서지 않았다. 스승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경거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새벽에 다리를 건너던 백성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 외침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시신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포은 선생님이시다. 사람들은 통곡했다. 포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소식은 삽시간에 개경 전역으로 퍼졌다. 유림들은 분노로 떨었다. 누가 포은 선생을 죽였단 말인가? 하지만 아무도 감히 이씨 가문을 탓할 수 없었다. 5만 대군을 거느린 이성계의 힘 앞에서 명분과 도덕은 무력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그날 오후 정몽주의 목이 저작거리에 걸렸다. 역적으로 몰린 것이다. 고려를 어지럽히고 왕실을 농락한 역적 정몽주. 그 죄를 만천하에 알린다. 병상에서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아들을 향해 포효했다. 이 잔인한 놈, 내가 정녕 내 벗을 죽이고 이 가문을 역적의 가문으로 만들려느냐? 이성계는 통곡하며 벽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 피로도 정몽주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었다. 이성계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포은아, 미안하다. 그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장군,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슬퍼하셔도 정몽주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듣지 않았다. 이성계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공범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이었으니까. 나는 역적이 되었구나. 이성계는 중얼거렸다. 이방원은 아버지의 방 밖에 무릎을 꿇었다. 사흘 밤낮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악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왕이 되십시오. 새로운 나라를 여십시오. 이방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정몽주라는 거목이 사라지자 고려의 조정은 급격히 무너졌다. 더 이상 이성계를 막을 사람은 없었다. 정몽주를 따르던 유림들은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다물었다. 일부는 시골로 내려가 은거했고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이성계에게 절을 했다. 진료들은 하나둘 이성계의 편으로 돌아섰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고려는 끝났습니다. 정도전은 승리를 확신하며 이성계를 찾아왔다. 장군, 이제 왕위에 오르십시오. 정몽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정도전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장군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민심은 이미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여전히 망설였다.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친구를 죽이고 왕이 된 자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겠는가? 이성계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도전은 단호하게 답했다. 역사는 승자의 것입니다. 장군께서 좋은 나라를 만드신다면 후세는 장군을 영웅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신다면 장군은 역적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이성계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몽주를 죽인 순간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좋다, 왕위에 오르겠다. 나는 백성을 위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공양왕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옥새를 내놓았다. 장군, 제 목숨만은 제발. 공양왕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성계는 공양왕을 바라보았다. 연민이 느껴졌지만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전하, 원주로 가시지요. 거기서 편히 지내십시오. 공양왕은 끌려가며 울었다. 고려요. 나의 고려요.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수창궁의 용상에 올랐다. 진료들의 만세 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다. 만세, 만세, 만만세. 북소리와 종소리가 울렸다.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였다. 마침내 새 나라의 이름이 선포되었다. 조선, 고조선의 기틀을 이어받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정도전은 웃으며 말했다. 전하,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개경의 피비린내와 낡은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 천도를 명했다. 이곳은 너무 많은 피가 흘렀다.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 풍수지리의 밝은 학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명당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이 선택되었다. 이망산 아래 새로운 궁궐. 경복궁의 터가 잡혔다. 정도전은 궁궐의 이름마다 유교적 가르침을 심었다. 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는 의미를 담아 근정전이라 지었고 정사를 생각한다는 의미로 사정전이라 지었으며 편안하고 평화롭다는 의미를 담아
강령정이라 짓게 되었다. 각각의 이름에는 백성을 위한 정치, 올바른 통치에 대한 염원이 담겼다. 이 성계는 더 이상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붓을 든 사대부들과 함께 법전인 경제육전을 편찬하고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신문고를 설치했다.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억울한 백성은 누구나 그 북을 칠 수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 성계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정몽주가 나타났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를 노려보며 물었다. 이 장군, 당신이 세운 나라가 과연 백성을 위한 나라요? 아니면 이씨 가문을 위한 나라요? 이 성계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대답할 수 없었다. 이방원은 정한군이라 불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정몽주를 죽인 그날 이후 그는 변했다. 더 냉혹해졌고 더 계산적이 되었다. 세자 자리는 아버지의 팔남. 방석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짐작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방석을 사랑했다. 아버지의 세 부인. 강씨의 소생이었다. 이방원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손에 피를 묻혀 이 나라를 세웠는데 세자는 방석이에게 이방원의 가슴 속에서 또 다른 야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정몽주를 죽였다. 다음에는 누구를 죽여야 할까? 태조 이성계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한강은 굽이쳐 흐르고 백성들의 삶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위화도의 흙탕물 속에서 시작된 혁명이 선주교의 핏물을 거쳐 마침내 조선이라는 나라로 완성되었다. 영웅의 고뇌와 아들의 잔혹함, 충신의 죽음과 역적의 승리. 그 모든 모순 위에 세워진 나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나라는 500년을 이어갔다.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고 문화를 꽃피우고 역사를 기록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외쳤던 백성을 살리라는 그 외침은 정몽주의 피를 거쳐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이 되었다. 태조실록의 마지막 장에는 이성계가 남긴 유언이 적혀 있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위화도의 빗줄기 속에서 병사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던 그 마음. 선주교에서 친구를 잃으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조선의 시작이었다. 고려의 마지막 등불이 꺼진 그날, 조선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평생을 함께한 벗의 피로 물든 비극적인 붉은색이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선주교의 핏자국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피로 세운 정의는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방원의 칼끝을 혁명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찬탈이라 보십니까?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고 개경을 물들였던 통곡 소리는 이제 갓 지어진 한양 경복궁의 담장을 넘게 됩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형제간의 전쟁, 제1차 왕자의 난이 곧 시작됩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다음 장을 함께 넘겨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역사적인 하루 되십시오.